성인보다 아동이 트라우마 회복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나는 합의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더 억울해지는 거죠. 피해자가 아동일 때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건 맞는데 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인보다 아동이 트라우마 회복이 훨씬 빨라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은 빠를까 분석을 해보니,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사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트라우마 사건이 아이들은 좀 더 빨리 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거의 어느 사건이고, 그래서 나는 그로부터 시간을 흘러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건 그 당시에 묶여 있어요. 심리적으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이걸 외면하기 위해서 미래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작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뿐이지 현재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 내가 현재를 얼마나 잘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의 삶이 잘 이어져야 과거 트라우마 경험도 현재의 삶에 재통합을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미래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 토대가 없어지는, 구멍이 뚫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범죄 사건으로부터 아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대부분은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 드러내는 특성, 그게 노는 거예요. 놀이를 잃어버리면 되게 많은 걸 잃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참 이상하게도 노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못 놀아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큰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도 놀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이 조금 아이를 이상한 눈으로 보실 때도 있어요. 쟤는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는데 놀 수가 있지? 쟤는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는데 웃을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이들의 능력이에요. 되게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잘 놀게만 해줘도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인 부모님이 회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이는 회복을 했어요. 정작 피해 당사자는 트라우마로부터 많이 회복을 했는데 보호자는 회복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계속 과거 사건에 묶여 있으니 이 묶여 있는 보호자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돌봄을 제공하기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적응이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피해자일 때는 보호자 상담도 같이 해야 돼요. 사실은 가끔이 아니라 거의 모든 피해자들이 범죄의 원인을 본인에게 귀인시키고 그래서 자기 비난을 하세요. 한때. 잠깐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과정이 훨씬 길고 훨씬 진하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분은 짧고 얕게 진행이 되긴 해요. 개인차는 조금 있는데요. 그거는 사건 특성과도 관련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생겼는데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거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걸 얻을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그 짓만 안 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때와 동일한 행동만 하지 않으면 내게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사고가 나거나 이랬던 장소 피해 다니시잖아요. 거기 가면 그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시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자기 비난은 한편 되게 건강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자기 비난을 할 때는 그냥 두는 게 나아요. 당신 탓이 분명히 아닌 게 사실이지만 당신 탓인 것만 같군요 라고 그냥 공감해 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나오세요. 근데 이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 종류의 사건,
아까 얘기 드렸던 성적 길들이기나 아니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에서도 학대를 하면서 늘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책임이 전가되는 걸 반복 경험하면 정말 자기 탓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아이는 굉장히 강도 높은 친족 성폭력을 오랫동안 당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성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 주입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종류의 죄책감은 오래 두면 그 사람의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기에 이런 식의 잘못된 인지적인 오류인 거죠. 인지적인 오류에 대해서 논박도 하고 좀 더 건강한 사고로 바꿔주기도 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서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2차 가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언론에 의한 2차 가해, 그 다음에 가해자가 뭐 합의나 이런 걸 종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2차 가해, 그 다음에 이제 형사사법 절차 중에서의 2차 가해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2차 가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더 끔찍한 2차 가해를 가하는 건 피해자의 주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범죄의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오해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거죠. 범죄 사건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뭐 이런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한 번에 한 사람에 의해서 자행이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의 피해자는 이런 그 범죄 피해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근데 2차 피해는 어떤 점이 있냐면 한 명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한 명이 아니고 심지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불행히도 한 번에 안 끝나요. 뭐 심지어는 평생 동안 낙인이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느낌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죄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주변 사람들의 지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긴 반대인 거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은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데 이 지역 공동체는 내가 여기에서 숨 쉬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분한테는 되게 중요한 환경인데 이 환경이 나에게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견디기 어렵겠죠. 2018년인가 우리 그 논산 부부 그 자살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사건에서도 많은 분들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살했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살을 해서까지도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이유는 2차 가해 때문이었어요. 이미 지역사회 안에서는 이 부부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다 퍼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유죄를 받아야만 자신들의 억울함,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무고한 게 아니라 범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죄가 선고되어 놓으니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아닐 거예요. 분명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자신들이 2차 가해를 했다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의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PTSD나 이런 다양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에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로 인해서 초래되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 과정에서 치아 손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이나 이런 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뭐 그 방화 범죄에서는 화상과 관련해서도 수술을 하는 비용을 대주고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피해자 지원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요청을 하시거나 요즘은 경찰에 피해자 신고가 접수가 되면 경찰에 피해자 지원하는 전담 경찰관이 있어요. 경찰관들이 이런 어떤 자원들을 다 연계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거 지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로 인해서 주거지로 돌아갈 수 없거나 주거지가 이제 방화 같은 경우는 손실이 되잖아요.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그 주거지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사비를 지원하고요. 이사가 아니라 너무 이제 그 손상이 커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한테는 LH 주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든 월세든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유족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어쨌든 범죄로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만 하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족이기는 하지만 이분이 건강하게 일상을 잘 영위해야만 국가에겐 훨씬 이익이 되는 거예요. 조금 냉혹한 말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지원금을 드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자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오인이 되고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그렇게 되는 혹은 가족이 그렇게 됐는데 그걸 계기로 많은 돈을 챙겼다는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경우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유족들 중에 유족지원금을 받아가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보면 받으신 분들 중에 그 돈을 쓰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못 쓰세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신 분의 목숨값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차비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도 돈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생활비 지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응급 생계비 지원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생계비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쓸 돈은 없는데 못 쓰는 돈만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범죄에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뭐 합의를 했다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빌미로 또 돈을 챙기려고 했다라는 오해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피해자들이 받는 합의금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액수이기도 하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원치 않으세요. 왜 원치 않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합의를 청한다는 얘기는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뜻이에요. 용서를 빈다는 뜻이에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용서를 이제 사과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용서라는 건 사실은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냥 용서할게라는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사과한다고 해서 갑자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는 계속 교육을 받아요. 싸웠는데 이제 뭔가 싸움을 먼저 건 친구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말하면 받아줘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서 사과할 테니까 합의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뭔가 그거에 응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합의를 가해자가 청할 때 처벌 불원서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당신에게 진정한 사과의 의미로 이러이러한 돈을 줄게요 라고 말하는 범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하려고 마음 먹는다는 건 목적이 진정성 있게 반성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자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피해자가 합의를 하러 나갔다가 합의서의 맨 밑에 뭐뭐하니 처벌을 불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합의를 안 하고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써주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어떤 분은 합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써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비는 범인을 보고 측은지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용서를 비는 범인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내가 안 해주면 가해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의 뇌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빌었는데 안 받아줘? 넌 참 너그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중형이 선고돼요. 그러면 내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신이 합의해주지 않아서 내가 처벌을 받은 게 되는 거죠. 자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생각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지인을 시켜서 출소하면 반드시 보복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합의라는 것이 일견 어떤 분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빌미로 돈을 챙기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어떤 분은 그게 사과와 용서, 화해의 의미라고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고 그렇지가 않아요. 합의를 해도 감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범인이 과연 합의를 시도할까요? 범인들이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합의 의사를 비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합의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요 라는 걸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실제로는 피해자한테 합의와 관련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범인이 법원에는 내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합의를 요구했는데, 청했는데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았다 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합의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내가 당신들이 합의할 때까지 기일을 좀 미루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피해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합의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근데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할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더 억울해지는 거죠.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지점이죠.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한 게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냥 정말 주변인이에요. 사건 당사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제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쪽의 당사자는 검사예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 측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검사가 이게 균형이 맞으려면 검사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검사가 그런가요? 사실 검사는 그럴 수도 없는 위치잖아요. 검사는 오히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만 되는 집단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고인을 처우해야 하고, 피해자한테도 무죄 추정 원칙인 거예요. 즉 뒤집으면 네가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를 처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죄일 수도 있어 라고 보는 거고, 피해자한테도 무죄일 수도 있어, 즉 네가 무고일 수도 있어 라는 그러니까 시각을 가지고 피해자를 처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은 아닌 게 되는 거죠. 검찰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 절차에 조금 더 많이 관여할 수 있게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도 있긴 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활성화된 게 피해자 진술권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인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결과적으로 자신이 피해 후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사가 이거를 승인을 해야만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승인하는 경우가 적었지만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피해자 측이 법정에 나온 출석한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재판부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두서없이 해야 할 얘기를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사건의 어느 유가족, 이제 아들을 살인으로 잃었던 아버지인데 갑자기 발언권을 주신 거예요. 재판부에서. 근데 그 발언권을 받는 순간 북받쳐 올라서 아무 말도 못 하신 거예요. 그냥 흐느껴 울고만 오셨거든요. 얼마나 후회되시겠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진술권이 있고 법정에서 어떤 당신의 어떤 그 어려움, 경험을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법원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재판부나 이제 그 법정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성실하게 잘 들어주면 이분들의 피해 회복이 되게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범죄 피해자가 되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집단이 이제 경찰청에 있는 케어 요원이에요. 피해자 전문 심리 요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이나 뭐 관련 학문을 전공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나름 훈련을 받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1차적으로는 위기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 연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라고 있거든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도 사회적 지원, 의료 지원, 뭐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곳에서 기부를 받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공적인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게 뭐 생활비나 뭐 교통비나 이사비나 이런 거를 해주시기도 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걸로는 도움받을 수 없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히면 검찰이나 법원에 그 피해자의 경험에 대해서 피해 후에 피해자한테 어떤 경험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양형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도 해요. 보통은 그냥 수사관이나 법원의 실무관들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요즘은 어떠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기관이 피해자한테 물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들한테는 회복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 내가 이 국가에서 믿고 살아도 되겠어 라는 감각을 더 많이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 법원에 증인신문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 중에 법정에 증인 출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증인 출석이라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공포스러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가해자를 대면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가해자 측에서 뒤를 밟아서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증인 출석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법원의 증인 지원실에 연락을 하면 내가 이러저러해서 출석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좀 신청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쪽에서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법정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법정 앞에서 기다렸다가 법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구속사건이 아닌 경우는 피고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구속사건이어도 피고인의 가족이나 뭐 다른 사람들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증인 지원을 신청을 하면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법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대기하는 공간도 증인 지원실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전하게 기다리고 뭐 그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증인 지원관이 미리 설명을 해줘요. 그런 것들을 듣고 법정에 가서 증인신문을 받으면 훨씬 안전하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스마일 센터가 있어요. 스마일 센터는 뭐 의료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검찰의 피해자 지원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금전이 필요한 지원, 예산이 소요되는 지원은 검찰청에 있는 피해자 지원실에서 대부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심리 지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스마일 센터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리 치료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적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 형사사법 절차에 연루가 되어야만 하는데 정보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정보 접근성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계되어 있는 자문 변호사들이 있어서 변호사한테 1대1로 바로 법률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죠. 근데 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그냥 트라우마 사건이랑 좀 다르게 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형사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증상이 호전되었다 악화되었다를 되게 반복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분들이 법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안 해도 되는 걱정도 많이 하시고 오해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자문을 계속 받게 해줘요. 단계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사례 지원과 법률 지원, 심리 지원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하면 스마일 센터에는 생활관이라고 있어요. 범죄 피해 때문에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분들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 이렇게 숙소를 제공해 드려요. 식사나 이런 것도 다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쉼터의 경우에는 합숙 생활을 해야 하지만 여기는 원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독립성도 좀 보장이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안정도 취하시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것들도 같이 처리하면서 저희랑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랑 수시로 소통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은 주변 분들이 자신의 이웃이나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하면 정말 돕고 싶어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관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에 참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헤아려서 조심스럽게 이해하고 난 뒤에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행동에 옮기시는 경우에 의도와 다르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웃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적절한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좀 변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한다고 먼저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라우마 상담 과정에서 항상 곱씹는 게 나는 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어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는 또 피해자 지원한 경험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실수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라포가 깨지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건 좀 아니에요. 오해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저랑 그만큼 관계가 잘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다 알아 라는 생각은 옆으로 잠깐 치워두시고 너무 생경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내가 심지어 나도 범죄 피해 경험이 있더라도 나의 경험과 이분의 경험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건 잠시 접고 나는 이분을 잘 몰라. 그러니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 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범죄 피해라는 트라우마를 입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세요. 내가 범죄 피해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내 전체가 무너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이 이만한 사람이라면 그 중에 일부가 손상된 거고 나머지는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가졌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트라우마를 입는 순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보호 기제가 즉각적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입는 순간 회복도 즉시 시작되는 것이고, 그 회복은 사람마다 속도가 매우 달라요. 회복되는 정도도 좀 틀리고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방식에 맞게 회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여유를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